실제로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그 전개 방향을 보면은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것이 결국에는 조선의 대응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선 4월 14일에 그 개정과 동시에 부산짐성이 함락되었고 이날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부산성 함락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순신에게도 침공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체제는 잡혀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임진왜란 영사에서는 그냥 형편없어서 뭐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는 노영구 선생만 한 건 아니지. 이호준 선생, 노영구 선생 이제 몇몇 연구자들이 2000년대인가 90년대 말부터 이제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관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성으로 이제 꽤 빨리 집결합니다. 우리 동원 체제니까 땡 하니까 모여라 그랬더니 제법 빨리 모이죠. 생각보다는 이제 빨리 모여서 나름 모였다. 그러면 잘했지 않냐?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예 안 모였다, 도망갔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모였다. 그리고 서울에도 의외로 보고들이 빨리빨리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5일에 바로 동래성이 한나절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경상도 감찰사였던 김수가 경상도의 분군법을 발령합니다. 그러니까 비상령을 그냥 비상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지 총동원령을 발령하고 본인은 영산 밀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일본군이 양산을 통과해서 밀양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김수는 초계로 후퇴하면서 대규로 집결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이거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지 전라도에 원정을 요청합니다. 4월 17일 조정에 경상 좌주사 박홍의 보고가 도착하면서 중앙조정에서도 사단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일을 순면사로 임명하고 경상도 좌방어사에는 성길, 우방어사에는 조경을 임명해서 파견합니다. 조방장으로는 유국령, 변기를 조령과 중령으로 파견해서 방어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 같은 경우는 도 단위는 병마사가 통제를 하는데 총사령관인데 도 두 개가 합치는 지휘관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보통은 채찰사라고 그래가지고 장군을 임명해서 내려보냅니다. 이것도 3도 채찰사라든가 뭐 6도 채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규모를 정해주죠. 3도 채찰사라고 그랬는데 뭐 경기도 병력을 징발한다거나 황해도 병력을 징발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유국령과 변기를 조령과 중령 방어 사령관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 경상도에서 서울로 오는 적의 요충은 아니까 네가 가서 거기를 막아라 라고 찍어주는 어떤 상황판은 제대로 굴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는 속도보다 오는 속도가 무섭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8일에는 더 무서운 병력이 도착합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2,800명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추가로 3군 구로다 나가마사의 11,000 병력이 김해 죽도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가토는 언양을 점령합니다. 얘들은 그냥 도착하자마자 발진이야. 말하니까 점점 쪽팔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사는 팩트는 팩트지. 전쟁사는 치열하게 분석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외면하고 억지로 궤변으로 늘어놓고 기분 나빠 안 봐. 욕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4월 22일에 구로다도 빠르군요. 바로 3군이 김해성을 함락합니다. 바로 이날 이 일은 서울을 출발합니다. 원래 병력을 300명 정도 모으려고 했습니다만 군관 60명만 데리고 파견이 되고 이날 동시에 좌의정 유성룡이 도채찰사로 그리고 병조판서 김웅남이 채찰부사로 지정이 되고 신립을 3도 순변사로 그리고 김현무를 종사관으로 임명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성룡을 도채찰사로 삼았다는 거는 그 도가 아니고 전체라는 도인데 요즘 말로 하면 총사령관. 그러니까 조선의 병력을 다 총괄하는 채찰사로 삼은 거예요. 신립을 3도 순변사로 삼았다는 건 3도의 병력만 갖고 싸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모총장 군단장 임명했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이제 신립이 내려갈 때 호위 군관이라든가 뭐 이런 무사 약간병은 내려가지만 기본적으로 네 권한과 군대는 3도다 이런 뜻입니다.
4월 21일 안동을 비롯한 13개 군현의 병사가 울산의 경상 좌병영성에 집결합니다. 그런데 이날 고니시의 일군은 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2군이 울산 좌병영에 도착하고 조선군은 바로 붕괴가 되면서 좌병영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21일 날 고니시가 대구에 도착했는데 16일에 경상도 관찰자 김수가 대구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든. 경상도 잔여병력이. 그랬는데 이 대구에 몰려있던 병사가 고니시군이 벌써 오니까 온다는 소리를 듣고 20일 날에 괴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죽었다가 아니라 다 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모여서 서울에서 파견한 지휘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파견한 지휘관이 오기도 전에 왜군이 온다. 오긴 왔어. 다음날 올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가 버려서 붕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23일에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도착하면서 상주 북천전투, 흔히 상주전투라고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들어보니 아슬아슬하게 하냐. 이 일이 17일 날 임명을 받고 20일까지 3일 동안 서울에서 군대를 모아요. 근데 이제 안 모여. 뭐 이게 다 알려진 얘기지만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뭐 군적대로 뽑았더니 뭐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나 군인 아니에요. 뭐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거 데려가면 되잖아. 근데 그거 데려가면 뭐 하겠어. 지금 이 일이 데려가는 병사는 그냥 이게 병사가 아니고 장교진이죠. 그러니까 장교급이죠. 보통 비장 뭐 군관 그러는데 무과에 급제한 나름대로 실력 있는 요즘 말로 부사관이나 위관 장교쯤을 데리고 가서 경상도 병력을 만나서 얘들을 이제 장교 부사관으로 쓰려는 작전이었는데 이건 뭐 유생 같은 애 데려갔다 식량만 축내니까 사흘을 하다가 겨우 6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와서 조금 먼저 왔다면 대구 병력을 접수했겠지만 오는 동안에 이제 다 도망가서 경상도에 갔더니 병력이 없더라. 상주까지 서울서 데려온 병력, 군관하고 궁수 합쳐서 한 60명 정도의 병력만 가지고 상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상주에 도착해 보니까 상주에도 병력이 없어요. 왜냐? 그 전에 아까 우리가 왜 처음에 소집 동원령은 제대로 작동했다. 그러니까 상주가 큰 골이잖아. 예. 상주 목이니까 상주 휘하에 있는 군현들한테 이렇게 병력을 모아라 그래갖고 모았어요. 그리고 얘들을 또 상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집결지로 보내야죠. 근데 군대는 한 번에 못 가니까 상주목 휘하에 뭐 A 군현, B형 군대는 일로, 뭐 C군, D군 군대는 일로 해서 뭐 각자 나눠서 보냈는데 이렇게 가다가 피난민하고 만나니까 으악 하고 이제 말로는 적군인 줄 알고 도망갔대는데 이거 벌써 틀렸구나라고 하고 하여간 뭐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는 게 사실 임진왜란이 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민간인을 보고도 일본군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도 전쟁을 안 해봐서 전쟁이 나면 군대가 이게 머리 끝하고 낯들고 오는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철모 쓰고 이렇게 오는지도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규군하고 민간인도 구별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영화로 보면 일본군은 복장부터가 완전히 우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랬거든. 적군인 줄 오인하고 도망갔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반인 것 같아. 아닌 애들도 있었겠지. 쟤들은 민간이냐 그런데도 뭐 도망가니까 원래 그렇잖아. 군 밑에 도망가면 휩쓸려 나가게 돼 있고. 그렇죠. 아니 원래 공포가 퍼지면은 다 그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뭐 어떤 놈은 민간인 좀 뻔히 알면서 건수 잡아서 저기다 그러고 도망가니까 남도 따라가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던 건 분명해. 그러면 일본군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왜 상주와 충주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느냐? 일단 고니시가 이끄는 일진이 이용했던 북상로, 아까 여러 번 말씀했듯이 그 부산, 대구, 상주, 조령, 충주, 용인, 환성, 이 루트가 그 당시 부산에서 환성으로 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그리고 충주와 상주 모두 이 노선상에 위치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상주의 중요성은 동국여지 승남의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8방으로 통한 거리이다.
상주를 확보하면 보은, 상주 루트만이 아니라 북쪽으로는 문경, 가은현 쪽에 계림령, 이화령, 조령까지 중령을 제외한 소백 산맥의 주요 고길이 한 번에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와 경기도를 통하게 되고 여기에 상주 동쪽으로 바로 낙동강이 있어서 김해와 동래로 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주 전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이 상주에 도착했는데 데리고 온 병력은 60여 명 정도밖에 없고 거기 있어야 될 상주 병력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주 병력이 가다 도망을 쳐버려서 할 수 없이 상주 목사였던 김해도 상주로 되돌아와서, 그래도 그냥 도망친 건 아니고 되돌아와서 주민들한테 피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적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산속으로 숨었겠죠. 이렇게 되니까 텅 빈 고을에 이 일만 들어왔는데, 그러나 항상 전쟁 때 보면 또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남아있던 사람이 있죠. 상주 판관이었던 건길과 비장, 변유현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피난민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붙들고 어떻게 설득을 합니다. 뭐 그 징비록에 보면은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는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별별 수법을 다 썼어요. 곡식 창고를 열어서 곡식도 나눠주고 또 이제 정말 인정에 호소해서 설득도 하고. 근데 이게 왜냐면 서울 쏜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현지 관료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약 8,900명 정도의 병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한두 명 정도가 자기 병력을 끌고 들어와서 병력이 1,000명, 잘해야 1,000명 정도 되는 병력이 후하게 쳐주면 1,000명이고 1,000명 정도가 이제 상주성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상주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